깜빡이. 네. 자, 섭씨 온도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물이 어느 온도와 물이 끓는 온도를 100단계로 나눈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도씨라고 해요. 그다음에 켈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기체분자 운동론에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우리가 0K로 봐서 그 0K로부터 섭씨 온도와 뭐가 똑같으냐면 계단의 간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온도에서는 몇 도씨에서 물이 어느냐 도씨 플러스 273이니까 여기다가 0도씨를 넣으면 그죠? 0을 넣으면 0 플러스 273에서 물의 어는 점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73K가 되죠. 그럼 물의 끓는 점이 얼마냐면 373K인 거예요. 이렇게. 되셨나요? 100개 단어로 돼 있어요. 똑같이 100개 단어로 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열과 열량. 열량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했어요. 그러면 열이 이동한 거 전체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량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동하고 있는데 열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는데 어떤 시간 안에 얼마만큼 열이 이동했느냐 요게 열량이에요. 아시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열량이라는 게 있다.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되게 간단한 말이에요. 열량 보존이라는 건 되게 간단한 말인데 이거 저온 물체가 얻은 열량은 누가 잃은 거다? 고온 물체가 잃은 양이다. 이게 열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해갔죠? 고온의 물체가 열을 잃을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걸 저온의 물체가 받았어요. 중간에 어디로 안 빠져나가요. 뭐 이런 소리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그래프가 시간에 대해서 뭐를 그려놨냐면 온도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네, 시간에 대해서 온도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고온 물체가 있고 저온 물체가 있어요. 고온 물체하고 저온 물체하고 어느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시간이 되면 이렇게 둘이 온도가 같아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체크를 이렇게 합시다. T1, T2 나중에 평형이 되는 온도, 열평형에 이르는 온도를 라지 T 이렇게 됐죠? 되셨나요? 그러면 결국에 둘이 온도가 같아졌을 때 열평형에 이르렀음 이렇게. 이게 화학에서는 이 평형이라는 단어를 배우는데 물리에서는 안 배우거든요. 여기서 처음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와요. 평형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서로 열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어떻게 그 양이 똑같아서 안 변해요. 이렇게. 그건 이제 열평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도가 안 변하는 거죠. 그런데 열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열을 붙잡아 둘 방법은 없어요. 이해가셨죠? 열을 붙잡아 두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연료각체의 영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열평형에 이른 두 물체의 온도는 같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잠깐 연료각체 영법칙, 1법칙, 2법칙 뭐 이런 거를요. 강의를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왜냐면 수능 범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이거를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 이제 만약에 강의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이나 제1법칙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제2법칙이나 영법칙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시험기간 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시험 대비 교재를 만들 때 시중교재 문제집을 아주 무시하진 않지만 가끔 무시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파트인데 그 파트는 안 넣어놓는 거예요. 본 교재에. 그러니까 그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런 걸 다 집어넣고 본교재를 만들면 본교재가 너무 이렇게 그냥 쓸데없이 이게 벙찌게 커져 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별로 집중 효율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좋아서 어찌됐건 그래서 작년에 통과하실 때 저하고 수업하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 뭐 했어요? 그럼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한 10문제나 8문제나 이렇게 주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량과 비열 이런 걸 갑니다. 열량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할 거냐? 열량은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열량 Q라고 정의합니다. Q, 라지 Q. 자, 라지 Q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 시멘트 이렇게 정의해요. 시멘트. 시멘트가 뭐냐?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온도 변화 이렇게 되셨나요?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온의 물체하고 고온의 물체가 첫 번째 비열이 다를 거냐? 비열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비열은 물질마다 갖는 특성이에요. 얘가 어떤 결정 구조를 갖느냐, 어떤 화학 결합을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물질이 다르면 비열은 달라요. 그러면 양쪽에서 이게 뭐를 정의할 때, 얘를 지금 식으로 정의할 때 C 저온, C 고온 이래야 돼요. 그렇죠? 서로 달라요. 그 다음에 질량은 질량은 실험할 때마다 다를 수 있죠. 저온, 고온 이렇게. 그죠? 고온의 물체의 질량을 얼마를 정하느냐 뭐 이런 건 실험자의 나름이니까. 다만 그 다음에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얻은 건데 이런 거예요. 얘는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나중 온도가 T고 처음 온도가 T2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얘는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래서 T-T2 하면 돼요. 는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얘가 문제거든요. 얘 나중 온도가 T고 처음 온도가 T1인데 T1이 더 커요. 근데 여기다 이걸 T1 이렇게 T-T1 이게 정의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같아요? 안 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얻은 열량, 잃은 열량 이렇게 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T1에서 T 빼면 돼요. 요 잃은 얻은 알겠죠? 그래서 잃은 쪽에서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가끔 엉뚱한 답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단순한 문제인데 엉뚱한 답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잘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식을 믿는 거야. 델타 T의 정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거지. 그럼 이거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플러스 나오게 하셔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 중에 1, 2, 3, 4번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비열에 관한 설명을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열과 연료량. 이제 비열이라는 건 뭐냐? 단위를 여기다 넣고 단위를 계산하면서 얘를 좀 설명을 할게요.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거나 주울이에요. 됐죠? 칼로리거나 주울. 비열은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뭐 X. 그 다음에 질량은 그램이거나 킬로그램이거나. 알겠죠?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킬로그램 단위 정도면 킬로칼로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로리 그러면 이제 그램을 넣은 거예요. 선생님 물리에서는 킬로그램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얘가 킬로그램 정도가 되면 얘가 킬로칼로리가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델타 T는 뭐야? 도K이거나 도씨거나 이렇게. 왜 도씨하고 도K가 상관없냐면 봐요. 얘하고 아까 그래서 이 설명한 건데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하고 간기역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환산을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왜? 델타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100도씨 마이너스 0도씨 그러면 얼마예요? 100도씨인데 373K 마이너스 얼마?
273K 해도 100K란 말이야. 됐죠? 간격이 똑같아서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X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왜냐면 이렇게 설명해야 나중에 단위마다 이거 비열 단위 맞아? 뭐 이럴지 않거든요. 예, 질문할 때마다 이건 비열 단위 맞고 왜요? 뭐 이렇게. 오케이? 자, 칼로리를 뭐로 나눠요? 그람, 도시로 나누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물이에요. 물이 1칼로리 퍼 그람 도시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 1g을 1도씨 올리려면 1칼로리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계산 문제를 풀려면 지금 뭐 시험 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계산 문제를 풀려면 1칼로리 4.2주를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단위 환산인제 하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외우셔야 합니다. 1칼로리는 4.2줄. 요거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숙제 외우시려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문제 어딘가에 문제에는 적혀 있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적어놨다가 숙제 해오시려면 이렇게 1칼로리 4.2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네. 자, 따라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알겠죠? 요걸 비열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가끔 연용량이라는 걸 합쳐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내가 실험 기구를 미리 준비를 해. 뭐 제품으로 나온 거 뭐 이런 걸 쓰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걔가 질량이 얼마고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묶어서 한꺼번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연용량이라고 해요. 비열 곱하기 질량을 묶어서 한꺼번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연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용량 C 스몰 n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해도 열량을 구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C 스몰 n 델타 T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걸 열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열용량은 뭐 곱하기 뭐라고요? 비열 곱하기 질량.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다가 써놓으면 됩니다. 어떤 물질을 1K 높이는 데 사용된 열량을 우리가 비열 곱하기 질량 값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CM은 비열 곱하기 질량 값. 그게 열용량.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요. 설명할까봐 그냥 설명해드리면 이게 중딩 내용입니다. 전도라는 건 뭐냐면 물질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동 에너지가 어떻게 옆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걸 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질이 둘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개의 매질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전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요리를 하려고 프라이팬 가열할 때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류라는 것, 뭐 평상시 강의에서 항상 느끼죠? 위로 따뜻한 게 가고 밑으로는 차가운 게 가고 이게 대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라는 건 우리가 통과에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죠?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매질이 필요 없이 전자기파가 직접 날아가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그게 복사예요. 자, 이제 상태 변화 이런 게 나옵니다. 상태 변화. 상태 변화에서의 숨은 열. 우리 혹시 그런 거 지구과학 공부하셨거나 그러면 그런 거 아실 거예요. 태풍의 에너지원이 뭐예요? 태풍의 에너지원이 수증기의 잡열이거든요. 잡열. 잡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숨은 열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 우리 보통 열이 전달되면 이렇게 온도가 변하죠. 그쵸? 근데 온도가 안 변해. 내가 분명히 가열했거든. 시간에 대해서 가열했는데 얼음을 가열해.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을 가열해. 그러면 0도씨가 되면 온도가 안 변해. 안 변하는 시간대가 있어. 그리고 얼음이 다 녹으면 그때부터 온도가 증가해요. 그때부터 온도가. 그 다음에
100도씨가 되면 또 온도가 안 변해. 안 변하다가 완전히 기화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그러면 뭐 하는 구간이 있다? 내가 분명히 열을 가해주고 있는데 온도가 안 변하는 구간이 있다. 그죠? 내가 가열을 하고 있는데 온도가 안 변하는 구간이 있다. 그때 내가 가열을 해주고 있을 때의 열량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문열이라고 그래. 장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상태 변화에 쓰이는 열. 상태 변화에 쓰이는 열. 자, 이 상태 변화에 쓰이는 열은 열을 구할 때 저렇게 안 구합니다. 시멘트 저렇게 안 구하고 Q는 어떻게? Q는 M 곱하기 질량 곱하기 H 이렇게 해요. 질량 곱하기 H. 여기서 H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요 과정은 뭐죠? 요 과정?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니까 융해열. 그죠? 융해열. 뭐 이렇게. 그래서 융해열을 여기다 곱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니까 기화열.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질량 곱하기 기화열. 이렇게. 그러면 융해열하고 기화열 값은 물질마다 다르니까 문제에 주게 돼 있고요. 문제에 주게 돼 있고요. 이해하셨나요? 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네. 얘가 이제 이게 처음에 7차인가? 처음 연력학이 물리원에 내려왔을 때 처음 가르칠 때 내가 되게 당황한 거거든요. 이게 왜 되게 당황한 거냐면 나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그게 뭐야?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절대온도와 기체의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물투나 화투에 가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만 딱 가지고 내려와? 이게 물리원에서 문제풀이나 또는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내려와서 그것만 설명하거든.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거지. 그런 파트야. 자, 뭐냐면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다.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다. 그럼 내부 에너지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위치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나도 이제 올드한 사람이라 자꾸 위치라고 그러는데 포텐셜 에너지, 그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되어 있다. 역학적 에너지가. 그렇죠?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만 가지고 있을까요? 기체 분자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열도 갖고 있단 말이야. 사실 얘가 제 전공이라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진동 모드라는 이런 진동 모드,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면 요 화학 결합이 이렇게 진동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저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저싱 이렇게 되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다 이걸 서멀 모드라고 그래. 연력학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력학적 뭐가 있어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걸 그냥 쉽게 열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자가 아니라 고체인 경우는 설명이 되게 쉬운데 분자인 경우, 기체 분자인 경우에는 설명이 어렵거든요. 왜냐면 얘가 열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액체에서 기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얘네들 분자 각자가 뭘 가지고 있냐면 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이 다 달라요.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은 위로 올라가고요. 열을 적게 가지고 있는 애들은 밑으로 내려가요. 무거워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질량에 비해서 부피가 커졌다? 그럼 올라가는 거고 자기 질량에 비해서 부피가 작아졌다? 그럼 내려가요. 이해가요? 너무 많이 나가지 않고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 내부 에너지 전체 값은 이렇게 그죠? 내부 에너지 U라고 쓰면 역학적 에너지에다 뭘 더하라고? 10가지 더하라고. 아시겠죠? 쉬운 얘기야. 10가지 더하라고. 됐어요? 오케이. 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실제 기체. 실제 기체는 지금 설명한 그대로예요. 뭐뭐 가지고 있다고요? 열도 가지고 있고요. 위치 에너지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다른 분자도 질량을 갖고 있고 나도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둘 사이에
만유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크게 생각하면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돌잖아요. 맞죠? 지구 왜 돌까요? 예, 중력에 의해서 둘이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고 있는 지구는 포텐셜 에너지도 갖고 있고 뭐도 갖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도 갖고 있어요. 선생님, 지구 중력장 내에서 물체는 지구와의 만유 인력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 거고, 태양과 지구 그러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 있는 거예요. 그럼 기체 물자들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OX로만 나오니까 OX로만 나오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맞는 예문이다 안 맞는 예문이다만 골라내면 되니까 실제 기체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습니다. 체크. 자, 분자대에 작용하는 힘 때문에 뭘 갖게 된다고요? 포텐셜 에너지를 갖습니다. 야, 이게 OX로 나오는 기니디로 나오는 문제 하나 풀려고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념이 좀 어렵죠. 그래서 희망을 드릴게요. 어떤 학교는 이걸 무시하고 안 해요. 아시겠죠? 이걸 무시하고 안 해요. 물리원의 문제를 내기가 되게 어려운 게, 물리원에 내는데 이거 물투 아니야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수능이 안 나와요. 수능에서 결과만 딱 나와요. 기니디 안 나옵니다. 알겠죠? 네, 기니디 안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이런 설명도 사실 좀 위험하긴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올 수 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화학에서. 계수 4 이상 되는 거 안 나올 거라고 막 얘기했어요. 전국 1타 내시는 분이. 근데 그 연도에 4가 나왔거든요. 와. 하필 그 연도에 4가 나왔어요. 저는 제가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별로 그 사람처럼 유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됐는데 그 사람은 되게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그 사람 강의 들은 학생들이 막 4가 나왔단 말이지. 그 사람이 4 안 나온다고 때려 죽여도 안 나와. 생각하지도 마 그랬는데 수업 시간에. 좀 위험하긴 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수능에 안 나오는 어느 날 1번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 이해 갔죠? 1번이나 2번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상기체. 자, 이상기체는 이것도 설명을 되게 해야 되는데 짧게만 설명할게. 분자 간의 인력하고 자기 부피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인력 반발력을 무시하고요. 인력 반발력을 무시하고 자체 부피도 무시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기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잘 봐. 방금 전에 실제 기체가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요거만 내신 문제거리예요. 요거만. 예. 실제 기체가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 이유는 둘 사이의 인력 때문이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상기체는 안 가져요.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요. 그럼 이상기체는 열 에너지를, 그죠? 열 에너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if, 그죠? 열역학 모드를 생각하지 않는 물리원이라면 오로지 뭐만 남아요 이제? 내부 에너지가? 결론. 자, 이제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결론.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그럼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뭐요? 운동 에너지만 남았어요. 운동 에너지만 남았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자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문제에 두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도원의 물체하고 저원의 물체하고 이 운동 에너지가 누가 더 클까요? 작을까요?만 나와요. 물리원에는.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가 2분의 3 kT예요. 자, 뭐에만 비례해요? 절대 온도에만 비례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한다고? 절대 온도에 비례해요. 왜? 또 한 가지 생각해보자. 만약에 열 에너지를 무시하지 않고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고온의 물체가 열 에너지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고온의 물체가 열 에너지가 높으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열이 흐른댔죠. 그러니까 됐어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넘버 개수를 봤을 때 두 개의 그래프
두 개의 그래프 T1, T2 그러면 결론 T1과 T2 중에 누가 더 높은 거예요? T2가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이야? 에너지가 큰 애들이 많은 애가 온도가 높아요. 에너지가 작은 애들이 많은 애가 온도가 낮아요.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설명은 기니디 예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인데 이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체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딱 집어서 어찌됐건 절대 온도에 비례해요. 결론만 딱 써놨죠. 맨 밑에. 자, 내부 에너지는 N 곱하기 2K. 그래서 뭐에 비례한다? 내부 에너지 U는 N 곱하기 T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셨나요? 다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별로 어디까지 나올지는 다르다. 이상기체는 자체 부피를 무시해요? 이상기체 자체 부피를 무시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애가 이상기체화 될 수 있냐면 워낙에 인력 반발력을 무시하려면 워낙에 기체 분자 사이 거리가 멀 때거든. 그러면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분자, 그러니까 기체 분자가 보통 크기가 나노미터보다 조금 크거나 뭐 이렇거든요. 정말 아무리 커봐야 마이크로미터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22.4리터 안에 그러면 얘들 다 합쳐봐야 몇 미리도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걔네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온도가 되게 낮고 압력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투나 화투에서 배우시는데 그러면 자체 부피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에 관한 설명을 할 때 그런 설명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기체는 기체에 관한 법칙들은 어디에 되게 잘 들어맞냐면 실제 기체에도 되게 잘 들어맞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기체는 기체 분자와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되게 멀어요. 예. 그래서 인력 반발력 무시해도 되고요.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자체 부피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의 방정식이 잘 안 나와요. 예. 제가 석사 때 공부하던 게 이거라서 막 파라미터를 10개 정도 사용하는 운동 방정식을 썼거든요. 파라미터 한 10개 정도 사용하는 운동 방정식을 써서 막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계산한 거하고 비교해보면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석사 때 논문 쓰고 되게 허탈했어요. 네. 진짜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대신 딱 한 가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얘네들의 행동이 있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만 잘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크게 겉으로 봤을 때 드러나는 여러 가지 결과 있잖아요. 그건 하나도 안 맞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하고.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방정식이에요. 자, 이제 기체가 하는 일로 갑니다. 기체가 하는 일로 갔을 때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지금부터 요렇게 배울 건데요. 뭐 나와봐야 간단한 계산 문제 뭐 이렇게 나오니까 짧게 정리할게요. 보일의 법칙이란 압력 곱하기 부피가 K라는 값으로 일정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샤를의 법칙이란 온도분의 부피가 언제나 일정한 값 K입니다. 얘하고 똑같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죠. 되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K1, 뭐 K2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같은 건 아니거든. 되셨나요? 이건 샤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압력과 부피는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하니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뜻이냐면 온도와 부피는
비례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죠? 너무 간단한가? 그래서 만약에 뭘 생각하신다면 그래프를 생각하신다면 자 부피 압력 그러면 반비례 요렇게 그 다음에 온도 부피 그러면 비례 뭐 이런 거 되셨나요? 이렇게 정말 대충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계산 문제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상치 상태방 형식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을 합쳐서 보일 샤를이 나왔다가 보일 샤를의 법칙이 나왔다가 T분의 PV는 뭐 K 이렇게 보일 샤를의 법칙이 나왔다가 이걸 알아낸 사람이 있어요. 이 K 값이 얼마인지 기체에 대해서 알아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N 곱하기 R이라는 걸 알아냅니다. 여기서 N은 몰수예요. 근데 이제 물리만 하시는 분은 몰수가 뭔지 모르거든요. 몰수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개수예요, 개수. 아 여기 화학 안 하시는 분? 아 없네. 그럼 안 해요? 네. 알긴 알아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어떤 수, 그러니까 몰수에 비례하면 이 값이 몰수에 비례하면 어떤 수에 비례하는데 이 비례 상수를 알아냈어요. 그걸 우리가 기체 상수라고 해요. 기체 상수라고 해요. 그래서 기체 상수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기체 상수 R은 NT분의 PV라서 이걸 물리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야. 물리식으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걸 사용해서 물리식으로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숫자가 나옵니다. 뭐에 대해서? 파스칼에 대해서. 파스칼. 그 다음에 얘는 미터 세제곱. 얘는 몰. 그 다음에 T의 물리의 단위는 K. 파스칼 미터 제곱 퍼 몰 K라는 이상한 숫자가 나와요. 이 값이 얼마냐면 여기에 X. 이 X가 얼마냐면 8.3145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숫자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물리에서 이거 거의 쓰지 않습니다. 계산할 때. 아무튼간에 뭐 그런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좀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화학에서는 이걸 되게 많이 쓰거든요. 화투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기체상수 R은 이런가요? 1atm의 연도식 273K에서 어떻게 해요? 물질의 1몰의 부피는 22.4리터 이렇게 하면 0.082 atm 리터 퍼 몰 K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해갔죠? 이거는 잘 써요. 화학에서는 이걸 되게 잘 쓰는데 물리에서는 이거 별로 잘 안 씁니다. 물리에서는 그때그때 단위 바꿔서 쓰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가시면 배울 거예요. 그때그때 바꿔서 쓰기 때문에 이거 외워봐야 숫자가 소용이 없어요. 그 단위 환산인자를 쫙 외워야지. 그런데 이제 화학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아보가드로 법칙이 이런 거잖아요. 0도씨 1atm에서 22.4리터 1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화학은 좀 쉬워요. 네, 어찌됐건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방 형식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펼쳐서 생각해 보면 이걸 다 누가 알아냈다고요?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왜냐면 물투나 돼야 하거나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물리학 가야 화학에서도 이거 저기를 안 해요. 유도를 안 해요. 대학교 1학년 물리나 가야 이걸 유도하니까.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nRT라는 숫자가 됩니다. PV는 nRT.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P부는 노랗다. 이렇게. 알겠죠? 되죠? 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P부는 노랗다. 옛날에 이거 처음에 알려줬을 때 애들이 그랬는데 선생님은 까맣잖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 황당했었어요. 인지공격다가 네네. 그 인신공격 하던 애들이 있어요. 너무 친해서 그랬던 애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피부는 노랗다. 그런데 이게 계산 문제가 나올 거냐? 아니요. 이게 안 나오고 얘가 잘 나옵니다. 얘가 예, 계산 문제 대부분 얘로 계산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보일샤르의 법칙, 그러니까 물리 파트에서는 보일샤르의 법칙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화투에서는 피부는 노랗다 자체가 변형돼서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삼성구간 2학기가 화투죠. 그러면 이거 변형해서 쓰는 문제가 뭐 심한 경우에는 세 문제까지 나와요. 심한 경우에 세 문제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화투 내년에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네, 화투나 물투를 일반 고등학교에서 3학년 때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이 커리큘럼 땡겨놨더니 내신으로 얼마 안 뽑아가지고, 그죠? 네. 그래도 어찌됐건 화투나 물투의 성적은 학종에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학종에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화투나 물투를 했다 안 했다는 너무 큰 차이예요. 네. 그래서 자사고들이 과중이 아니어도 화투를 2학년으로 막 끌어내리고 해서 애들한테 투 과목을 막 여러 개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겁니다. 학종은 워낙에 많이 쓰이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 화학공학과 선생님 교수님이에요. 학생부 성적 볼 때 제일 먼저 뭘 볼 것 같아? 자기가 화학과 교수야? 학원과 교수야? 제일 먼저 뭘 볼 것 같아? 얘 국영수 잘하나 이렇게 볼 것 같아? 아니요. 아니잖아요. 얘 국영수 잘하나? 이게 보는 사람 누구예요? 입학사정관. 그죠? 입학사정관. 그럼 교수는? 자기가 못 보지. 학원과니까 얘 화투 점수, 얘 화원 점수. 인간이라 그래요. 인간이라.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무시하는 것 같아. 인간의 그 본성을, 그죠? 되게 무시하는 것 같아. 당연히 화원 점수하고 화투 점수 볼 거예요. 근데 딱 보려고 그랬더니 얘가 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학원과를 선택했단 말이야. 어떻게 되게? 뭐 채점하고 싶겠어요? 걔를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돼? 일반학에서? 뭘부터 가르쳐야 돼? 그죠? 야, 가르치고 싶겠어요? 네. 어떤 교수님은 그런 수기를 쓰셨더라고. 교수들은 입학사정관하고 틀려서 학생부를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느냐? 얘를 어떻게 살려줄까를 본대요. 얘를 왜 뽑을지를 본다는 거야. 입학사정관은 얘를 뭐 때문에 떨어뜨려야 될지를 보는 거지. 무슨 얘기 알죠? 왜냐면 보고서 내야 되니까 떨구고 보고서 내고 붙이고 보고서 내거든요. 입학사정관들은 1년에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상기체가 하는 일. 자, 입학사정관은 그런 일을 하고 그럼 이상기체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야. 이상기체가 하는 일. 그럼 이상기체가 하는 일은 좀 다를까? 에이, 뭘 다르겠어. W겠지. W는 FS겠지. 이렇게. 그죠? 근데 W는 FS인데 문제가 있어요. 기체가 용기 벽면에 가해주는 힘. 이런 거 측정이 되게 어렵죠. 특히 이게 언제부터 한 거냐면 막 17세기 막 이럴 때부터 막 연구돼서 온 학문이란 말이에요. 17세기에 그게 가능했겠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그 당시에 과학기술로 잴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을 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압력이에요. 아시겠죠? 압력.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될 거냐? 압력. 그래서 압력의 정의가 처음 나옵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의 크기.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의 크기. 이렇게. 되셨나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F는으로 뭐야? PA 이렇게 되죠? PA S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걸 실린더로 생각하면
이미 여러분들도 얘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어떤 애가 안에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가 누굴 밀었어요? 얘를 밀었어요. F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밀려갔단 말이야. S만큼 밀려갔어요. S만큼 밀려갔어요. F 구할 수 있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뭘 안다고? 이 단면적의 크기를 안단 말이에요. 이게 단면적의 크기 L이요. 그죠? 그러면 단면적의 크기 L이요 곱하기 S. L이요 곱하기 S. 이게 뭐게? 단면적 곱하기 높이. 부피예요. 그죠? 그러니까 뭘 알게 되는 거냐면 L이요 곱하기 뭐를 해서? 거리를 해서 델타 V를 알게 돼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A 곱하기 델타 S는 그죠? A 곱하기 델타 S는 델타 V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P 델타 V 이렇게. 그래서 기체가 하는 일은 이상기체가 하는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나면 플러스의 일을 하는 거고요. 부피가 감소하면 마이너스의 일을 하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왜 거기에 F 델타 S가 P 델타 V라고 써 있는지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데 되게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지금 그냥 들어놓으시고 이거 어렵다라고 들어놓으시고요. 헷갈려서 분명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진짜 어려운 문제 딱 풀고 이 문제를 딱 만나면 대충 풀어서 틀리게 되는 문제. 아시겠죠? 네,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요 설명인데요. 이게 별표 치고 한 별 셋 뭐 이렇게 별표 치고 한 셋 뭐 이런 식으로 써놔요. 뭐냐? 자, 기체가 팽창할 때 특히 나 물리 좀 해 그러면 이거 체크해줘야 돼요. 물리 좀 하는 애들이 잘 틀려요. 자, 기체가 팽창할 때 그러면 자, W는 P 델타 V인데 P는 당연히 이제 양수값이고요. 0보다 크고요. 델타 V가 지금 팽창이니까 0보다 크거든요. 그럼 W가 0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W가 0보다 크다는 계산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W가 0보다 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벌써 황당하죠? 봐요. W가 플러스면 얘가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앞쪽에 역학에서 일과 에너지 정리할 때는 그죠? 외부에서 일을 해준 거란 말이야. 이 물체에. 외부에서 일을 해준 거니까 얘가 에너지가 증가하잖아. 근데 얘는 기체는 지가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W가 0보다 큰데 외부에 일을 한 거니까 에너지가 줄어들어. 이해하셨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뭘 많이 내냐면 페인 현상 알아요? 페인 현상? 페인 현상 알아요? 높색 알아? 모르나? 왜? 사회 공부 아니 시비 건 건 아니에요. 학생한테 막 시비 걸고 제가 그러죠. 예, 그렇죠. 네. 자, 공기가 이렇게 3m를 타고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 압력이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구과학에서 단열 팽창이란 말 쓰잖아요. 단열 팽창이 떠요. 자, 에너지 공급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열해서 팽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가열하면 팽창하는 건 당연한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하나도 주지 않는데 지가 팽창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지가 팽창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일을 외부에 했잖아요.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기온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공기가 높은 곳으로 이렇게 상승하면 걔가 기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 단열 팽창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체가 뭐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바깥으로부터 열을 하나도 안 받았는데 지가 팽창했어요. 아시겠죠?
응. 그러면 내가 일을 했단 말이야 바깥에. W는 0보다 큰데 에너지는 감소해서 온도가 내려가요.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 잘못 생각하면 틀려요. 그냥 뭐 W가 0보다 크다, 뭐 온도가 내려간다, 온도가 올라간다, 잠깐 잘못 생각하면 틀려서 내가 별표 3개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전날 꼭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꼭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안 그래도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연력학 과정이 전부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알겠죠? 그러니까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다시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압축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압축된다. 즉 얘가 산등성을 넘어서 반대로 가면 압축될 거 아니에요? 주변 기압이 높아져서. 그러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 가면서 구름이 생겼다가 이제 구름이 이렇게 생겼다가 비를 뿌리고 넘어가서 압축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고온 건조해지죠. 고온 건조해져요. 그래서 겨울에 서울보다 천안보다 저쪽 영동지방 있잖아요. 강릉 삼척이 훨씬 더 따뜻한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높새바람하고 동안 난류 때문에. 그래서 그쪽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동해바다에 눈 내리는 거 보기 정말 어렵거든요. 예, 예. 왜냐면 고온인데다 건조해요. 예. 자, 근데 서해바다에서는 저는 이제 서해바다에 사니까 인천 송도에 사니까 서해바다에서는 가끔 이게 바다로 눈 내리는 거나 바다로 비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확실히 1학년하고 2학년하고 틀린데 1학년 학생들이 저한테 선생님 괜찮으세요? 뭐 수업 하나요? 뭘 보냈어요. 저 때문이 아닌 건 아시죠? 네. 내가 수업이 하기 싫었는지 매일같이 찔렀거든요. 내가 PCR 3번, 저번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PCR 3번, 신속항원 4번 했거든요. 매일같이 가서 찔르는 거지. 매일같이 가서 찔르는. 계속 음성이 뜨더라고요. 계속 나만. 성현 와이프 양성이래. 안방으로 들어가. 그렇게까지 좋아하면 안 돼. 안방으로 들어가. 그래서 못 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 그러니까 오후였단 말이에요. 토요일 아침에 딱 뜨더라고요. 토요일 아침에 뭐라고 뜨냐면 양성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음성이 나왔지만 저번 주 일요일 수업은 내가 겁이 나는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여러 명 피해 줄 수 있잖아. 그리고 일요일날 저녁 때쯤 되니까 우리 둘째가 양성? 아니 목이 아프대. 야 너도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가서 신속항원 이제 목이 아프다는 거 바로 가서 데려갔죠. 신속항원 찌르니까 두 주 딱 양성. 야 너 들어가. 그래서 첫째하고 저하고 와이프 이제 저희가 음식 해가지고 안에 넣어주고 음식 해가지고 넣어주고 막 교지 다 빨래하고 막 주부의 힘듦을 알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화요일날 갑자기 첫째가 아빠 나 목이 이상해. 신속항원 찌르니까 걔만 2줄 나는 1줄. 너 들어가. 왜냐면 나도 2줄이면 어떻게 해? 나도 2줄이면 근데 해제하면 되잖아. 우리끼리는 해제하면 돼. 얘 일주일 내내 지금 소파에서 자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싫어. 솔직히 딱 하는 표현은 네, 양성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이거 진짜 환장하겠더라고. 계속 나만 음성이니까. 혼자 설거지하고. 네, 그래서 뭐 설거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 걸 내가 못 쓰잖아. 설거지해서 내가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식기소독기가 없어요. 이번에 식기소독기 살까 생각 중이에요. 식기소독기가 없으니까 맨날 햇반. 어떡해. 반찬해서 넣어주고 그 그릇 안 가지고 나오고. 반찬해서 넣어주고 그 그릇 안 가지고 나오고. 나는 완전히 독립돼가지고 하루 종일
나도 이제 밖에 외출하는 게 많이 걸리니까 나도 그냥 뭐 거실에서 심지어 우리는 거실에 TV가 있질 않아요. 우리 집은 와이프가 애들 공부 안 된다고 안방에다 놨단 말이야. 그 TV를. 안에서 TV 보고 막 낄낄대고 노는데 나는 밖에서 뭐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진짜 슬프던데요. 막 오죽했으면 잠깐이지만 그냥 양성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결국 나는 이겨내더라고요 그거를. 야, 와이프가 옮겨와서 이틀 같이 잤고요. 애들하고 이틀 같이 잤어요. 4일을 같이 잤는데 나만 계속 음성인 거예요. 음성인 이유를 모르겠는데 계속 찌르는 거지 그냥 매일. 그래서 바른 이비인후과라고 우리 동네 그 호흡기 전담 그 병원 간호사들이 오셨네요 이런다니까. 네 번째 찔러러 갔을 때 오셨네요 이근영 씨죠? 이러니까 나 진짜 그렇게 재밌어요? 아니 너무 건강하셔서. 나도 진짜 좀 약간 화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해하실까봐. 그쵸? 궁금하죠. 네. 이 인간이 왜 갑자기 수업을 안 해, 그죠? 자, 갑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거 다 이거 다 칼라예요. 교재를 칼라로 만들기 때문에 칼라인데 얘가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보세요. 여기가 색깔이 다른 거야 칼라로. 노란색이거나 하늘색이 기억이 안 나는데 노란색 아니면 하늘색이거든. 그래가지고 이 점선이 없어. 컬러 교재라. V 제곱으로부터 V까지 요래. 점선을 그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옆에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V1, V2. 점선을 그리셔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가 V1, V2 이렇게 V1, 2, V1, 2 이렇게 되셨나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요 그래프 아래 면적. 자 X축은 델타 V, Y축 값은 압력. 아까 P 델타 V가 뭐라고요? 1 기체하는 1. 자 갑니다. 자 부피와 압력과의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은 기체가 하는 1이다. 아시겠죠? 기체가 하는 1이다. 그러면 이렇게 압력이 일정할 때 말고 이거 보일의 법칙이죠 이거. 보일의 법칙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은 이렇게 됐죠? 이건 또 뭘까요? 그럼 그래프 아래 면적은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1이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건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네. 예상하고 딱 맞아 떨어졌어요. 시간까지.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